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2주차 1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수업, 그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세계에 직접 뛰어들어서 강의를 진행하는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맨 앞부분이라서 오늘 첫 시간은 아무래도 그리스 신화에 대한 어떤 예비적인 설명 그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수업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얘기를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신들의 탄생 또는 세계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신들의 탄생, 그 다음에 그 영웅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그 다음에 오비디우스의 작품, 또 아이니아스의 작품, 메르길리우스 작품,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강대인 선생님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또 그 얘기만 하면 너무 그 자체가 그렇게 재밌는 얘기지만 또 너무 하나의 흐름만 따라가는 것 같아서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이 신화를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 요 내용에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쭉 전망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팁 같은 거를 준다는 의미에서 들어가는 이야기, 여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가끔씩 내 코너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 이제 그 인물상들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여자가 이렇게 누드의 형태로 있고, 여기 이제 탬버린 같은 걸 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긴 막대기 같은 걸 입에 물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저쪽에는 남자가 또 나체의 모습으로 위에만 이렇게 걸치고 형태 아니에요. 뭔가 악기 비슷한 걸 들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죠? 이쪽에는 여기 물 짚고 있는, 여기는 제가 옷을 입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인물상들이 있는데, 이게 뭔지, 각각의 인물들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재미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공부할 때 되게 재밌는 한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계속 강조가 되겠습니다만,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건 결국 그 이후의 서양 문화의 전통이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말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한다는 건 서로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드가 만든 거죠. 사과라는 말을 내가 꺼냈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한 반면에 정작 그 사과라는 말을 꺼낸 사람은 먹는 사과를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 코드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드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의사소통을 하려면 그 코드를 맞추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말을 해서 코드를 맞추는 방식도 있고, 이제 미술 같은 데서도 코드를 맞추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누군지 알아보게끔 하는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 코드를 제공하는 게 문화적인 코드, 서로 어떤 그림이나 음악이나 예술작품, 문학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코드 중에 제일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가 바로 신화인 거죠. 그리스라는 문화적 자산이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탁 하면 척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런 사람, 인물이 옆에 뭘 들고 있다, 그리고 분위기가 어떻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폴론신의 징표, 이건 아울로스라고 하는 악기이고, 여기 세 명의 여자가 모여서 이렇게 강강솔레 같은 포즈로 좁지만 이렇게 있다. 이거는 세 명의 아름다운 여신들이라는 코드, 이런 코드들을 제공하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인 거죠. 앞에 좀 길었습니다. 하여튼 그리스 로마 신화 시작하는 이미지로서 괜찮죠? 자, 우리가 신화를 공부하는 이유 하는 건데, 여기를 잠깐 보시죠.
이 신문 기사를 따온 건데. 이게 지금 보지 않습니다. 이거를 보내줘야겠구나. 자, 아랍에미리트에서 인공위성을 띄워줘서 화성 탐사선 아말이라는 화성 탐사선을 보냈는데 첫 사진을 보내왔던 거죠. 보시면 고도 25,000m에서 촬영한 북반부, 화성 북반부의 모습, 본면의 모습이라는 거고요. 뭐 동그란 방패형 화산과 길쭉한 협곡이, 방패형 화산이 이런 걸 테고 협곡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런 얘기죠. 이거 뭐 제3세계에서 떠올린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화제가 되는 건데,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아랍권이니까 아랍 아말 희망이라는 그 세계 탐사선에 가서 사진을 보내왔다는 것이고, 궤도 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보시면 화성팀이 보내온 사진에 보면 태양계 최대 화산인 올림푸스 산과 세계 방패형 화산이 나란히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낮과 밤의 경계선인 산이 올림푸스 산이고 25,000m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방패형 화산에 이름을 붙여서 아스크레우스, 파보니스, 아르시아 이런 이름도 있고, 마리너 계곡도 보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 정도 얘기인데, 자, 아랍에미리트가 또 띄어올린 그 화성 탐사선 이름은 아말이라는 아랍어인데, 화성은 영어로 뭡니까? 마르스. 아레스, 전쟁의 신인 아레스, 그리스 신인데 그 아레스 신을 로마식으로 이름을 붙인 게 바로 이제 마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화성에 있는 산에도 이름이 올림푸스 산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이미 한 그리스나 로마라는 어떤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의 신화가 됐고, 지금은 지구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아랍의 인공위성도 저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공유하고 있는 코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점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공부해야 될 만한 이유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 바로 이 사진. 분화도 뭐 이런 그림들. 자, 신화는 고전의 거전이다. 지난 시간에도 좀 잠깐 했던 얘기입니다. 의사소통의 매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의사소통의 매개가 되는 고전인데, 그러니까 무슨 우리 삼국지 같은 걸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읽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옛날에 사람들이 사형줄 많이 봤어요. 그러면 거기 뭐 장비가 나오고 유비가 나오고 관우가 나오고 뭐 그래서 뭐 장판교에서 장비가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서로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도원결의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유비 장비 관우가 복숭아 밭에서 서로 형제의를 맺는다 뭐 이런 뜻인데, 일반적인 뜻으로 사용됐던 도원결의라는 말이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모두가 같이 읽는 책들 또는 뭐 같이 본 영화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의 매개가 되는 것인데, 고전은 더더욱 그런 것이고, 고전이 의미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문화적 자산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중요한 매개가 되는데, 바로 그 고전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신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좀 다시 정리해 보면, 뭐 고전 이를테면 이번 주 다음 시간에 아마 얘기하게 될 텐데, 어벤져스 보면 왜 그 토르 망치의 신가요? 천둥의 신가요? 도르라는 신이 나오잖아요. 어벤져스라는 영화들을 다들 봤기 때문에 뭐 어벤져스를 갖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패러디도 하고 뭐 뚱벤져스 뭐 이런 말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서로 같은 영화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 말이든지 우리의 시대의 고전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 고전이 그런데 거기 나오는 토르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신화 얘기인 거잖아요. 또는 뭐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셰익스피어라는 영국의 극작가의 얘기를 다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이제 셰익스피어 고전들이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는 영화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전이 있고 그 고전이 다시 참고하고 있는 또 고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셰익스피어도 고전인데 셰익스피어에 보면 또 고대 그리스 신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호메로스 얘기도 나오고 뭐 로마 시대 얘기도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셰익스피어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셰익스피어가 로마의 역사서를 보거나 호메로스의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전들이 참고하고 있는 또 고전, 고전의 고전인 거죠. 그게 이제 호메로스나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헤시오도스나 또는 뭐 베르길리우스, 오비디우스 같은 작가들의 작품, 또 그리스 비극 작가들의 작품들 그런 것들이 고전의 고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전의 고전들, 예컨대 호메로스가 일리아스라는 서사시를 썼을 때 그 서사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그 트로이 전쟁이라는 전설이 있고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뭐 트로이라는 곳에 가서 트로이 성을 함락시키고 뭐 목마를 만들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전해져 내려왔던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뭐 대략 우리가 트로이 전쟁이 기원전 12세기경 좀 벌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호메로스가 작품을 만든 건 이제 8세기, 기원전 8세기 한 400년 가량의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쯤 되는 거죠. 아득한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얘기인 거죠. 근데 그거를 토대로 호메로스는 일리아스라는 작품 그리고 오디세이아라는 작품 두 편의 작품을 쓰죠. 근데 그 모든 전설들을 다 담은 게 아니에요. 그 일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아킬레우스라는 그 트로이 전쟁 최대 영웅이 아가멤논 그 그리스 연합군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에게 모욕을 당하고 분노하여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 결과 여러 가지 비극이 생기고 뭐 이런 얘기도 쭉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해져 내려온 전설 중에 일부만 극히 일부만 가지고 자신의 작품을 쓴 거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고전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호메로스의 작품 같은 것들도 다시 그 원천을 어디에 비추고 있냐면 신화.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누가 지은 얘기인지 알 수 없는 출처가 불분명하고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어 있는 그런 신화들을 가지고 한 개인이 그 신화들 중에 어떤 부분을 추려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음악, 영화, 소설 이런 것들을 추적해 올라가면 고전에 닿고 다시 그 고전의 고전에 닿고 그 고전의 고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화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건 그 분야의 기초가 되는 얘기들을 먼저 배우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점점 지식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토대가 되는 건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신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공부함으로 해서 학문의 첫 출발, 인문학의 첫 출발, 교양의 첫 출발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학을 가면 또는 뭐 지금 이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는 한국으로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유학을 또 오면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서로 다 아는데 유학 온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근데 책에는 안 써있는 그런 얘기들을 현지인들은 그냥 익숙하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현지인들끼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들 그건 이미 상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대학이나 대학원으로 유학을 가거나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중간 과정이 생략돼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는 코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그래서 외국인들 농담처럼 하는 말 할매 국밥 뭐 이런 거. 뭐 할매로 국밥을 끓였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매가 끓여주는 국밥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그런 문화적 코드들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그냥 알아듣는데 물론 농담이기 때문에 좀 과장이 됐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인문학의 세계에서 생각하자면 신화를 모른 채 서양의 문화 이런 것들을 접할 때 생기는 황당함, 맥락이 없어진 뭐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제 이런 걸 누구도 얘기 안 해주는 책에 안 써있는 이런 것들을 책으로 써준 게 바로 고전의 고전인 거죠. 옛날의 신화는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뿐인데 그거를 책으로 써낸 것들이 바로 고전의 고전이 되는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담고 있는 책들 1차적인 원전 자료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고전의 고전인 것이고 이 고전의 고전들을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독후감으로 쓰고 또 거기에서 다양한 버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의 어떤 선택을 설명하는 에세이를 쓰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들은 강의를 여러분들이 소화하는 과제를 하면서 그 강의들의 내용을 체화하고 습득하는 과정을 진행할 거라는 겁니다. 자, 거꾸로 한 얘기를 다시 하면 원신화가 있고 신화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신화학적인 설명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 그런 거를 뭐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팔 생각은 없어요. 우리는 인문이기 때문에 주로 재미있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신화들이 생긴다고 봐요. 신화학자들은 뭐 자연에 대한 어떤 공포 때문에 뭐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을 위해서 뭐 등등 설명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원신화라는 게 있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원신화라는 게 있고 그걸 기록한 고전의 고전이 있고 뭐 이게 이런 거예요. 고전의 고전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호메로스 같은 고전의 고전에 속해요. 이게 아까 한꺼번에 다 묶었지만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보면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씁니다. 그리고 그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가 그리스인들에게 말하자면 교과서가 돼요. 그리스인들이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연설을 하고 이러는 것의 토대는 호메로스입니다. 호메로스를 읽고 외우는 것 그게 교양이고 글쓰기 훈련이고 말하기 훈련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메로스의 작품들을 읽고 또 그리스 특히 아테네에서 비극이 드라마라는 게 처음 생기는데 비극 작가들이 호메로스가 쓴 얘기들 중에서 뽑아서 그 얘기 중에 또 일부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비극 작품을 씁니다. 뭐 이렇게 아킬레우스가 아킬레우스 말고 아킬레우스의 적대자였던 아가멤논인데 그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자기 부인이 그 사이에 바람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아가멤논을 살해합니다. 그 비극을 다루는 아가멤논이라는 비극 작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여러 군데서 이제 그 뭐 어디서 영감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영화를 만드는데 웹툰을 보고서 웹툰 원작으로 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뜻이. 그러니까 호메로스 작품을 토대로 또 다른 고전이 탄생하는 거죠. 비극의 탄생. 그리고 이 비극을 보고 또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뭐 소포클레스 소포클레스 뭐 오이디푸스 왕 같은 작품을 통해서 또 다른 작품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뭐 새로운 영화가 만들어지고 연극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문화가 전승되어 나가는 계통을 밟게 된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갑시다. 일부 신들의 시대라고 해서 일과 세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의 시작이라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창조 신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 신화라는 게 모든 문화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약간 논란은 될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창조 신화가 없다고 돼 있어요. 뭐 없는 건 아닌데 어떤 면에서 없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이제 뭐 아주 나중에 만들어진 창조 신화 같은 게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그 이제 저자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건데 그런 건 거꾸로 이제 우리에게 창조 신화가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고서 그걸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신화적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구술을 돼서 만들어진 그런 창조 신화는 다른 거죠. 그래서 창조 신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세계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그때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리스의 창조 신화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제일 익숙한 창조 신화는 뭐냐면 성경의 창조 신화죠. 하나님이 있어서 뭐 세상을 만들었다. 인간과 세상을. 근데 그리스 창조 신화는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만 인간을 만든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버전도 아니고 또 나중에 만들어진 신화일 것이고 세계를 없던 식의 세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창조 신화가 좀 다른 방식이 보입니다만 여기 이제 어떤 동굴벽화 형태의 그림이죠. 동굴벽화 아니 동굴이 천장벽화처럼 돼 있습니다만 천장벽화처럼 보이게 그린 그림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신일 텐데 뭐 이게 온갖 신들이 다 있는 건데 이게 뭔가 이렇게 보릿자루 같은 거를 들고 있는데 여기 뭐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게 있죠. 이게 만화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전기 오면 뭐 미지직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 뭘 보여주는 게 이게 번개라는 겁니다. 번개를 손에 든 사나이 제우스, 벼락을 치는 신 제우스, 그죠? 그래서 뭐 제우스를 중앙에 놓고서 여러 신들이 여기 펼쳐져 있습니다. 영웅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 날개 달고 있는 큐피드가 뭐 하나 가지고 여럿이 있고 신들을 모아놓은 곳이라는 의미의 판테온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데 판, 모든이라는 뜻이고 테온은 신입니다. 모든 신. 이걸 이제 동양식으로 번역해서 만신전이라고 하죠. 만 명의 신인데 뭐 세 분이가 만 명은 아니고 많다라는 의미의 만신전. 원래 판테온은 모든 신, 모든 신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인데 이 판테온 형태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기 판테온의 신들의 모습이 그려지지는 않은데 여기는 이제 신들의 모습을 천정벽화 그린 것처럼 뭐 해서 보이는 거죠. 여기 뭐 위에 또 기둥도 있고 그래서 층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난간으로. 자, 조금만 더 하죠. 자, 여는 이야기인데 물풀의 나무의 신화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나무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뭐 어떤 별자리는 뭐 어떻게 돼서 어떤 사연이 있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어떤 동물은 어떻고 또 어떤 꽃과 나무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사물들의 유래를 설명해 주는 그런 신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나무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 물풀의 나무를 하나 좀 꼽아서 이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물풀의 나무를 꼽았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토르신으로 익숙한 그 북유럽 신화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북유럽 신화에는 우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그드라실이라고 하는데 우주목, 나무 목자잖아요. 우주를 관통하는 나무예요. 우주의 축이 되고 그래서 세 세계를 가로집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뿌리가 있고 아스가르드, 그리고 서리거이네지, 니플하임,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인데 이 나무의 뿌리는 세 곳에 지하 세계로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뿌리의 장소에는 노른웨셈, 니미르셈, 호베르겔미르셈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쯤 그러니까 나무 둥치 거기 이제 인간이 사는 미드가르드를 인간계가 미드가르드인데 거기를 지나가는 거죠. 둥치는 그리고 이제 위에 가지가 펼쳐지고 잎들이 달린 그 꼭대기는 신들이 사는 천상의 거주지
아스가르드 익숙하시죠? 자,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를 유심히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를 잘 보고 있으면 참 어떤 때는 신기해요. 한쪽에 밑으로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고 우리가 숨쉬고 있는 대지, 그러니까 땅 위에 부분 거기에 이제 기둥처럼 이렇게 쭉 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손가락처럼 이렇게 가지를 걸려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뻗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나무를 보면서 이런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지하와 지상과 천상 이 세 가지를 연결하는 우주의 어떤 축, 이런 아이디어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물풀의 나무인 것인데, 뭐 간단하게 그림만 잠깐 볼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헬이고 여기 세 개의 뿌리가 있고 미드가르는 인간계가 있고 여기 중간중간에 해서 여러 가지 공개가 나옵니다. 나도 뭐 잘은 모르니까 야스가르드가 여기 있고 물풀의 나무로 이걸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 이렇게 그림 재밌게 돼 있어요. 여기도 다양한 설명들이 있어요. 각각이 어떤 하나의 세계로 통과하는 문인 거죠. 시길로 가는 문, 여기 켈레스티아 산으로 가는 문,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북유럽 신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여기 뭐 정지 화면을 놓고 보시면 다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뭐 여기서 하나를 끊어야 되는데 물풀의 나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주목이라고 있습니다만 왜 물풀의 나무를 사람들이 생각해요? 물풀의 나무가 뭐 거대한 그런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가 뭐 어디죠?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나무 뭐죠?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뭐 그렇게 거대한 나무는 아닌데 고대인들에게 어떤 상상력을 제공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풀의 나무가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목재였던 거죠. 굉장히 단단한 목재를 가지고 있어서 뭐 화살 때도 만들고 뭐 이런 것이었는데 주변에서 어떤 상상력의 원천을 얻었겠죠.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끊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